지구촌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먼 나라와 이웃나라의 경계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세계적 문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는 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엄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서남아, 태평양, 유라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신뢰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권과의 경제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창설, 녹색기후기금 유치,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 등 미래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개발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 특히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경험을 나눔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해외 봉사단 파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제외 공간을 공공외교 전처기지로 한류 확산 지원, 우리 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여 지구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1,400만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20만 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TV 뉴스나 또 신문 뉴스를 통해서 유엔 총회 소식 간간히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68차 유엔 총회와 또 우리나라의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외교부의 김문환 국제기구 국장님 직접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9월 23일 월요일부터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직접 윤병세 장관님을 모시고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떤 일정들을 쭉 소화를 하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 68차 유엔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장관님 모시고 총 일정은 한 30개쯤 됐는데요. 우선 저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총회 기조연설 그게 있었고, 또 안보리에서 우리 소형 무기, 저희가 지금 안보리 이사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관님 연설이 있었고, 그 밖에 뒤에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MDG 고위급 연설이 있었고요. 한 너댓 개의 그 지역 그룹과의 그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로서 중요한 중견국 그룹의 또 회의를 창립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예. 와, 일주일간 30개면 하루 평균으로 뭐 6개 정도의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도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유엔 총회 이렇게 다녀오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십니까? 그 이제 유엔 총회라는 것이 이제 1년 전에 사실상 정해지기 때문에 네. 뭐 계속 준비를 한다고 봐야 되지만 본격적인 준비는 한 7월 초에 저희 네. 국제기구국 직원들이 대략 그냥 빨리 휴가를 다녀오고 네. 한 6주, 한 달 반 정도는 여기에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연휴가 주말까지 껴서 닷새였는데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관련된 직원들이 추석 당일만 집에서 봉사를 하고 뭐 전 부치거나 이런 네. 봉사를 하고 다 반납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예. 정말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이번 총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이번 유엔 총회에 함께 동행한 인원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저희 외교부에서 한 40여 명 갔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부처에서도 한 20여 명이 가서 한 60여 명 갔고, 예. 저희 장관님 이외에 국장으로서는 저희 북미국장, 네. 그리고 개발국장, 그리고 중남미국장, 저까지 해서 네. 4명의 국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대규모 군단인데요. 네. 벌써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유엔이 우리와 인연이 굉장히 각별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와 유엔 사이의 인연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 사안은 뭐 거의 뭐 한두 시간 강의를 해도 될 만한 맞아요. 사안인데 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엔은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제연합의 날이라고 있었습니다. 10월 24일. 네. 그게 공휴일이었습니다. 국제연합의 날이 공휴일이었던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948년에 우리나라를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이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희가 이제 유엔군이 파병을 해서 했던 일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유엔이 이제 전쟁에 이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피폐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막대한 개발 원조를 실시했습니다. 뭐 유니세프나 UNDP, WHO 다양한,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들이 유엔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과 그리고 개발 재건 과정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엔에 가입한 것은 실제로 1991년에서야 실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 때 그 소련의 거부권으로 남한, 북한 전부 다 그 거부권 문제로 가입이 안 되다가 동시 가입이 1991년에나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90년대 말에 애환 위기를 겪었을 때도 그 IMF도 이제 유엔의 한 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구제 금융을 받았던 일이 있었고 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저희 이제 총장님께서 반기문 네. 총장님께서 사무총장에 진출하셔서 그 모든 국민이 유엔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한 애정과 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말 유엔과 우리나라 이렇게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이번 유엔 총회를 무사히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네. 성과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까 싶은데요. 네, 네.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눈길을 끈 회의 중에 하나가 핵심 중견국 간 협력 메커니즘 이런 이름을 가진 네, 이런 네. 것의 출범이더라고요. 네, 어떤 네. 것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는 사실은 저희 윤병세 장관님께서 굉장한 그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믹타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믹타가 뭐냐면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그 네. 앞자를 따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중견국 간의 모임인데 중견국이라 하면 국력이 강대국, 초강대국은 안 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경제력과 국력을 갖고 있고 네. 또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어떤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다. 그래서 이 중견국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 국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네.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개 국가가 모두 G20 국가이기도 하고 네. 모두 우리나라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양자적으로 예를 들면 멕시코,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는 무역 액수만 해도 상대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네. 탑5 안에 들어가는 국가고 터키는 또 저희와 또 일종의 혈맹 관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로서 매우 중요한 관계고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중견국 간 모임에 대해서 어떤 초석을 놨다. 제도화의 기반을 놓았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외교 장관들끼리 어떤 모임을 네. 제도화하기로 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그때 필요할 경우에 그 회원국도 필요할 경우에 이제 개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주도한 지방정부와 인권 이런 결의를 채택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네, 있다라고 네. 하던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를 제안하고 또 직접 주도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뭐였나요? 네, 이건 이제 사실은 유엔 총회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굉장히 그 적절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제네바 차원에서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9월 26일 날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와 인권이란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이 됐고 네. 저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말로 결의안을 테이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시작을 하게 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저희가 보기에 이제 국가, 개인, 그다음에 NGO, 시민사회, 대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요 액터인데 조금 그동안에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못했던 게 지방정부입니다. 어느 나라든 일부 권위주의 국가를 빼놓고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정부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걸 한번 전문가들이 네.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하게 됐고 네. 굉장히 저희로서는 자부심이 있는 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윤 장관님이 이번에
반기문 유엔 총장님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네.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아무래도 좀 화기애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너무나 그 화기애애했는데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도 대표단이 한 10명, 네. 사무총장님 쪽도 10명이고 저희 쪽은 당연히 다 이제 한국 분이긴 한데 그쪽에 중요한 그 뭐 비서실장이나 차장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총장님이나 장관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 다 영어로 하시는 걸 보고 역시 그 프로페셔널이시다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한 세 가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네. 국제사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리아 문제에 네. 대해서 심도 있는 그건 좀 이따 아마 얘기가 또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입장을 개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G 개발과 환경이 또 한 이슈였고, 그 다음에 역시 그 한반도 사안 이렇게 해서 크게 그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뭐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반 총장님께서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향상된 국력으로 국제사회에 조금 더 기여를 늘려줬으면,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한 그 논의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게 당연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9월 2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8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윤병세 장관님께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연설하셨나요? 네, 제가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였다 할까요? 그런 게 있고, 사실 저희 이제 장관님으로서도 저희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린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당연히 그 중요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번 이상의 독해를 했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고요. 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에 보시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학생들 있으시면 꼭 한번 일독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부 초대 외교장관으로서 당연히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그 지구촌 행복 시대, 그리고 신뢰 외교의 비전과 전략을 말씀을 하셨고, 그 유엔의 3대 핵심 의제, 저희가 필러, 그 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평화, 인권, 개발입니다. 네. 이 세 개의 유엔의 3대 핵심 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 그리고 한반도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거기에 다 녹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평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그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핵 문제를 저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 인권 분야에서는 그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 혹은 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비판이 있었고, 또 저희 언론으로서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그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조치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가 앞으로 대개도국 맞춤형 그 정책을 계속 해 나가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개도국에 전수를 하겠다. 그리고 역시 인류 공동의 과제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가 건설적인 기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만의 색깔이 확실한 내용이 담긴 기조 연설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성과 중에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시리아 화학무기 네, 폐기를 네. 이행하기 위한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윤 장관님께서도 이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 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채택이 된 것인지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건 원래 예정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그 금요일까지 도착해서 5일이 지나는 동안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고 뭐 시차도 있었지만,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원래
대사관저에서 유엔 대표부 대사관저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 안보리에서 시리아 문제 관련해서 긴급회의가 열릴 것이다 해서 황급히 네. 장관님을 모시고 유엔 안보리장에 갔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안보리 긴급회의 열리기 불과 수시간 전에 화학무기 금지기구라고 화란에 있는 OPCW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보다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미러간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미러간에 채택이 되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OPCW에서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리아 내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와 물질 장비를 폐기한다 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 디시전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채택이 되고 그걸 이행하고 인도스를 하기 위해서 안보리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2118호가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보리 결정은 시리아 2년 반 동안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고 특히 8월 21일 그 화학무기 사용에 의해서 한 1,400~500명이 죽은 걸로 돼 있고 그중에 수백 명이 어린 애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분을 샀는데 그쵸. 시리아 사태 관련해서 의미 있는 최초의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굉장히 그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네. 참고로 마침 이제 유엔 총회 첫 번째 주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관급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금요일 날 안보리 긴급회의도 P5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저희가 이제 P5라고 그러는데요. 네. 퍼머넌트 멤버.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저희를 포함해서 총 12분의 외교 장관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저도 이래저래 유엔 관련된 일을 뭐 한 2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위급 안보리 회의가 그 장관들께서 많이 참석하신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한 10시 반쯤 됐고요. 예. 구체적으로 저희 캐리 장관께서 저희 장관님한테 이렇게 오셔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갑작스럽게 그렇습니다.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컸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9월 24일 화요일 일정에 대해서 좀 네. 짚어보고 싶은데요. UNDP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새천년 개발 목표 이행 가속화를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공여국 대표로도 초청 연설을 그렇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이전에도 이렇게 유엔에서 공여국 대표로 초청 연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 우선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공여국 대표로 외교장관께서 유엔에서 연설하신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1995년까지 원조 수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리시피언트 국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받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2010년 1월에 이제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DAC라고 해서요. 네.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했고 저희가 2011년에는 부산에서 개발원조 총회도 개최했고 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앞으로는 그 개발원조 쪽에 저희 모든 나라가 다 재정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저희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국제사에 대한 기여를 개발 원조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혜국이었다가 다시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대표로 초청 연설을 하신 것이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장관님께서는 양자 및 다자 외교장관 회담 많이 가지셨는데 네. 아까 뭐 회의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많은 국가의 외교장관님들께서 참석을 하셨다고요. 네, 네. 총 몇 개국 외교장관님과 만나셨고 네. 특히 한일 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언론에도 좀 집중 보도가 된 것이 과거사 문제도 있고 해서 관심이 네.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네, 함께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한 20여 명의 양자 회담을 했고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총괄 조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저희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보다 상대국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고무적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의 어떤 향상된 국력 네.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또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의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이 워낙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것은 그 양측 간에 일단 분위기가 매우 긴장됐었습니다. 긴장됐었는데 느낀 것은 어떤 인식의 벽이 아주 깊게 느껴졌고 네. 일본의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전향적인 반성과 자세가 없는 한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마음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네. 참 과거사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좀 네.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는 이미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네, 이제 케리 국무장관하고 저희 장관님하고는 뭐 4월에도 2번, 7월에도 만나셨고 이번에 4번째 만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서로 그 입장을 나눴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 역시 저희로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예. 그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미측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네. 그리고 미국, 한국 간의 지속적인 협조,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인식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미국 존 네. 케리 국무장관과 함께 찍은 네, 사진이 네. 잠시 나갔는데 굉장히 친근한 포즈로 예, 그 사진을 두 찍으셨네요. 분이 제가 보니까 서로 외교장관 간에는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예를 들면 미스터 세크리터리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한테 저희 장관님이 그냥 퍼스트 네임으로 존하고 이렇게 부르고 서로 네. 안보리 회의에서도 그냥 서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어깨도 치고 네. 아주 그 친한 친구 사이여서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도 절대 들을 수 없는 네, 직접 네. 동행하셨기 동행하셨기 때문에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 아주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얘기해 볼게요. 왕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두 분이 야외에서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도 역시나 좀 인상적이던데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중국하고 할 때는 예. 다른 일로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충분히 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주최하는 회의였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통 유엔에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할 때는 한 맥시멈 한 보통 30분 합니다. 네. 근데 중국과 한국과 그 외교장관 회담은 아예 처음부터 45분으로 기간을 기네요. 아주 굉장히 예외적으로 길게 했고 예. 특히 의전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아마 저희 장관님을 건물 바깥에서 리시브 맞으셔갖고 뭐 좀 거기 잠깐 산책도 하고 네. 그랬다고 그럽니다.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졌다고 할까요? 긴밀해졌다고 네. 할까? 이런 거 있고 지난 6월이었나요? 저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빈 방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역시 그 북한 문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역시 중국임을 부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많은 나라의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을 텐데 그 중에서 굉장히 나라가 아까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의 뭐 만난 명수로는 30명 가까이 네. 된다고 하셨는데요. 다 들을 수는 없고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인상적인 부분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그 호주는 저희가 출발하기 한 이틀 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신임 외교장관이 왔는데 그 여성입니다. 네. 여성인데
그 제가 만나본 그 외교 장관 중에서 아주 그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장관을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해와 관심이 아주 각별했고 본인이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예.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은 그 농업이나 의료 이런 분야에서도 한국이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얘기를 했고, 참고로 그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은 아주 젊은 30대 장관이었는데 그 예를 들자면 그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과잉 투자하는 거 바꿔 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는 거에 네. 대해서 조금 염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 직접 초청을 받아서 기조 연설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네. Many of you may remember I have a very sweet, mellow voice. This year, as you know, is a very special year. It'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자막으로 Both 기조 presidents 연설 of Korea and the 내용이 United 조금 나가고 States 있고요. were present at special commemoration ceremonies. President Obama declared the Korean War a victory. President Park urged that we open a new era of peace and hope on the peninsula. And next Tuesday, we'll commemorate 60 years since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코리아 historic 소사이어티와 그 연례 Europe-US Mutual 만찬 Defense Treaty. 어떤 모임인지 영상 나가는 동안 쭉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1957년에 미국의 어떤 그 저명 인사들에 의해서 창립이 됐고요. 당연히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양국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연례 만찬은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그 저명 인사들이 이번에도 한 600여 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석을 해서 일종의 펀드레이징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도 좀 났습니다만 이때 벤 플리트 장군,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창립자였는데요. 네. 그 벤 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벤 플리트 상, 그 어워드가 수여가 됐고, 네. 이번이 이제 한미동맹 60주년이었는데 이때 양국 외교관을 대표해서 썬킴 주한미국 대사하고 안호형 주미 한국 대사 이 두 분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This is why we have sent troops to all corners of the world,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네, 지금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연례 만찬 기조 연설의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We are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in the number of volunteers we send abroad, and Korea's development agency. And Korea's development agency, KOICA, whose chairman is here, Mr. Ambassador Kim, and the U.S. Peace Corps work together in the various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We are also sharing our experience of Sema Undong, or the new community movement, with many developing countries. Now, as the foreign minister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 have the honor of helping to write the next chapter in our proud and shared history, toward an alliance that will help to bring a free and unified peninsula, an alliance that will stand as a pillar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 alliance that will spread peace and freedom around the world. As we begin this new chapter, I'd like to thank all of those who wrote the previous one. In particular, I wish to extend a special appreciation to devoted diplomats of both of our countries, and to congratulate you on receiving this year's well-deserved Van Fleet Award. Our diplomats here are the unsung heroes. When the guns fall silent, it's the diplomats who work to prevent wars and to build peace.
As former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stated in his well-known memoir, the diplomats are always there, present at creation of our history. Ladies and gentlemen, on the southern tip of this Manhattan Island, not so far from here, there is a Korean War Memorial that pays a touching tribute to the enduring Korea-US alliance. Through the larger-than-life silhouette of an American soldier, you can view the Statue of Liberty in the distance, embodying freedom. And every July 27th at 10 a.m., the exact time hostilities ceased in 1953, the sun shines through that soldier's outline, illuminating a commemorative plaque, reminding us that we are bound by past and present, and we are destined to shape the future. At that moment, building a world based on trust doesn't seem so unattainable. Thank you very much. 네,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 초대받아서 기조 연설을 하신 윤병세 장관님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은데요. 직접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투데이에서 태극 검룡님께서요. 기존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존보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들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어요. 네, 너무나 그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예.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위상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유엔 차원에서만 일단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유엔에 보통 3대 기관이 있습니다. 5관. 네. 그게 이제 안보리, Security Council, 그다음에 인권이사회, 네. 그 Human Rights Council, 예. 그다음 에코소크, 경제사회이사회. 네. 보통 소위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유엔의 3대 중요 기관인데 저희가 모두 다 이사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봐도 세계 한 12, 3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무역 규모로 따지자면 한 8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문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한국 문화가 갖는 그 힘이 굉장합니다. 네. 그 뭐 영화라든지 K-팝 그리고 드라마. 드라마 예.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즘 그 음식까지.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어떤 그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한 세대 안에 그거를 성취한 아주 거의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하는 점에서 네. 국제사회의 어떤 그 애드머레이션, 존경이랄까요? 네. 감탄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바꿔 말하면 저희 나라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희 나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해서 저희 외교관으로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 개인적인 그 궁금증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실제로 이렇게 유엔 총회 같은 데서 만나시는 분들도 이런 문화의 K-팝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시기도 하시나요? 좀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근무할 때 한 예. 벌써 7, 8년 전 됐는데 그때 만나는 외교관마다 특히 일본, 중국 외교관들이 네. 터키, 심지어는 중동 국가들도 윈터 소나타를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해도 그때 윈터 소나타가 뭔지 몰랐는데 그게 봤더니 그 겨울 연가를 윈터 소나타라고 하면서 정말 그 팬이 됐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 걸그룹 예. 무슨 제너레이션이죠? 소녀시대 걸스 제너레이션. 예, 뭐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예. 외교관으로서 그래서 우리 한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예. 그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소재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가슴에 편안하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또 외교관들의 모임에서도 언급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좀 뿌듯하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김창민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엔은 각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의사소통의 문제점,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을 말했는데 상대방은 B라고 잘못 이해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죠. 영어를 네.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그 영어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특별히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거는 좀 특별히 못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다큐멘트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결정적인 흠결이나 네. 뭐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이제 당연히 저도 90년대 후반에 유엔에 처음 근무할 때 예. 그때는 좀 긴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뭐 여기 이걸 보시는 그 이제 젊은 층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예, 이제는 그 지금 세대, 지금 대학생 곧 이때는 영어는 이제 외국어가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여건이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네.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국내에 있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도 않거든요. 전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티베이션과 어떤 레졸루션만 있으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영어를 공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대학생들이 뭐 네.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한 이 동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 마치시고 난 소감 또 향후 외교부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주 그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익,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21세기 상호 의존이 심화된 국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국익을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넓게 어떤 개방된 네. 계몽된 국익을 개념 하에서 저희가 그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저희의 올라간 어떤 국제사회에 대한 지위 이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저희가 그만큼 예전에 받았으니까 네. 당연히 그 되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숙명인데 저희가 통일이 될 때까지 네. 통일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북한 문제, 북한 동포 인권 문제, 뭐 군축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한반도 이슈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통일에 대비한 예를 들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한반도 정책을 계속 저희가 유엔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야 네. 한다고 믿습니다. 네. 유엔 본부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험과 이렇게 한 번씩 나가시는 참석 경험까지 합쳐서 한 유엔 총회 몇 번 정도 참석을 네. 하셨나요? 사무국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유엔 대표부 예. 이제 각 국가에는 이제 대사관이 있고 이제 국제기구가 있는 데는 대표부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2번 근무를 했고요. 예. 그리고 본부에서도 예전에 인권사회과장을 했고요. 그래서 예. 대표부 근무는 2번이고 총회 근무는 총회 경험은 네. 한 7, 8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윤병세 장관님을 모시고 직접 제68차 유엔 총회에 다녀오신 김문환 국제기구 국장님과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뭐 총회 참석 경험만 7, 8번이라고 하시니까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또 친근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덕분에 유엔 총회 준비 과정부터 또 현장 이야기, 또 여러 회의와 연설 등의 의의까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네네. 기록으로 네. 제가 아까 그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불가리아 외교장관을 제가 조금 혼동했던 것 같고요. 아, 예.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네. 더 잘하겠습니다. 아유, 말씀 뭐 워낙 잘해주셔서요. 오늘 방송 시청한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행복 체감 온도 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입니다. 세계는 먼 나라와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는 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엄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이웃나라의 경계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세계적 문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